저는 거기만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아픈데요. 제가 처음 출근하면서 그 계곡물 흐르는 소리, 개나리, 벚꽃, 여름, 겨울의 눈 이런 것들이 제 가슴속에 많이 남아 있는데 폐허가 된 장면이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제가 만약 그 총무였다면 하루빨리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개인적인 설 말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사실 지난번 총회에서 그 일을 총대 전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15명의 특위위원들한테 전문적인 평가를 해서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총회에 보고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객관적인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존치하자는 주장도 있고 매각하자는 주장도 있다면 존치하자는 주장도 듣고 전문가의 주장도 듣고 매각하자는 주장도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쪽만 들었습니다. 불완전한 객관적이지 않은 보고서를 가지고 총회가 결의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결국 성급하게 하다가 더 늦어지는 겁니다. 저는 객관적인 평가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존치냐 매각이냐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교단과 한국교회 또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국토의 불균형이죠. 발전의 불균형. 수도권의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삶으로써 정말 저희가 성남에 사는데 성냥갑처럼 살고 있고요. 물론 분당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또 시골에 가면은 빈집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지방과 농어촌이 힘들다 보니까 농어촌 교회가 지금 심각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도 많이 다니진 못했지만 지역의 작은 교회들 방문하면서 저희 교회도 뭐 큰 교회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교회가 아직 기장교회 안에 많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참 고민도 되고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요. 농어촌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수많은 과제가 남마처럼 얽혀 있고 또 해법도 수많은 그 방법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농어촌이 살아야 농어촌 교회가 살지요. 농어촌에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 농어민들을 보호하는 법 중에 하나로 요즘 농민 기본소득 그 100만년 서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의 어려움은 저희가 너무나 가슴 아파 생각하고 있고 또 해결책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즉각적인 해결책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교회 문제는 농어촌 교회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의 문제이기 때문이고요. 농어촌의 문제는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는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국토의 그 고른 균형적인 발전이나 도시에 모이는 것을 너무 분산시키는 거 이런 것 정책을 저희가 요구해야 됩니다. 강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 기장이 사회,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 상당히 인적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동원해서 농어촌의 식량 주권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집약해가지고 농촌을 살리는 정책을 첫 번째로 요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해왔던 대로 농어촌 교회를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기금을 만든다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기금을 만드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에 총회 안에서 그걸 논의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총회에 있을 때 했던 것처럼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직거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지금 맺어진 것이 기장 생협인데 생협이 처음 만들 때만큼의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생협과 기농원 이 기존의 조직들을 얼만큼 잘 효율성 있게 운영해서 농촌도 살리고 도시교회도 생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행히 저는 주민생협이라는 것을 함께 운영하는 데 동참했었기 때문에 또 농목과 또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 좀 더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총무가 되면 그쪽에 힘을 많이 쏟을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에큐메이컬 운동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저희 교단의 한 정체성이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총회 본부에서 3년 반 경험을 하고 전혀 의도하지 않게 NCCK에서의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기장 총회 본부 안에서만 근무했다면 저는 그냥 기장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기장이 최고,
기장이 모든 것 중심, 기장이 제일 똑똑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와 우리 자부심 가질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NCC에 들어가서 다른 교단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룬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균형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문제를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화열차의 실무를 담당했고요. 24일간 베를린에서부터 모스크바, 이르쿠츠크, 북경, 단동을 거쳐서 사실은 평양을 거쳐서 서울과 부산까지 열차로 판문점을 뚫자는 엄청난 계획을 세웠고요. 저희가 시베리아 횡단하는 그 가운데서도 NCC 총무는 조선그리스도연맹 위원장과 협의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만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사가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고, 그래서 저희는 단동에서 배를 타고 인천에 와서 서울부터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갔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 그것은 기장이 첫 번째로 져야 될 사회적 이슈입니다. 십자가 첫 번째 내역입니다. 문제는 남과 북이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분단과 과제와 모든 것들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요소가 더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푸는 첫 번째 열쇠도 물론 남북이 우리끼리 하나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야 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4대 강국의 협력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에키마르크 운동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시민단체, 참여연대나 경실련, 우리 기장이나 기독교처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단이지만 우리 뒤에는 세계교회라는 엄청난 교회가 있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세계교회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첫 번째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WC 전 총무인 울라프 총무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협력을 부탁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제 에키마르크 운동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몇 년 동안 그것이 문제가 되었었죠. 사실 서울시에서 파송된 이사들은 이 한기장 복지재단이 기장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일반 사회복지법에 자꾸 준용을 해서 주장을 해왔고, 우리는 이것이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기장의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란, 이것이 대부분 공집합을 가지고 있지만 또 부딪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철저하게 기장의 신앙 고백에 따르는, 우리가 다수니까 8명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리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핵심은 성소수자 문제입니다. 성소수자 문제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되고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차별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까지도 받아들이신 분이시고요. 그러나 또 한 측면, 창조 질서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지식으로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기독교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지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물론 각자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 총회위원회의 성명서와 입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그냥 몇 사람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자, 창조 질서를 보존하자, 그거는 발표해도 그 이후에 아무런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찬반의 그 진영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총회가 저는 신중하게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 성명서는 반드시 총무의 이름이 연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교회를 설득하든지 반대하면 위원회를 설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그 교사위원회의 성명은 저는 조금 성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3회 총회 때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교단이 한국에 처음으로 성소수자 연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회기 동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교단의 정확한 입장이 발표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 연구가 되지 않았고 논의 합의점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교회에서도 노회에서도 총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입장이 발표됐을 때 교회 목회 현장에서는 엄청난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입장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 진지하게 성수제에 대해서 연구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 저희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같은 글귀 하나가 장공 목사님께서 쓰신 그 생명, 평화, 정의죠. 우리는 자주 그것을 정의, 평화, 생명으로 읽지만 사실은 생명, 평화, 정의를 읽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10차 부산총회에서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끌고 있어서 생명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훨씬 더 근원적이고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원초이기 때문입니다. 기장은 옛날부터 이 세 가지 주제, 생명, 평화, 정의를 이 시대에 교회가 추구해야 될 선교의 핵심 과제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위원회에서 특별히 교회와 사회위원회를 분립시켰고, 교회와 사회위원회에서 평화통일위원회, 그리고 평화통일위원회에서 평화공동체운동본부, 그리고 교회와 사회위원회 다시 생태공동체운동본부를 분립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위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속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운동이 잘 안 돼서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운동본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교단의 결의였습니다. 문제는 평화공동체운동본부든 생태공동체운동본부든 그 본부 자체 힘으로 운동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총회 본부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총회적인 차원에서 생명, 평화, 정의의 선교를 확실하게 펼쳐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총무가 되면 평화공동체운동본부와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사무실을 총회 본부로 들여놓겠습니다. 그건 규정에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총무와 위원회가 그 담당 본부 실무자들과 소통하면서 노회와 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지교회의 생명의 소중함과 하나님 창조의 질서 보존을 하는 것이 큰 틀에서 기장 선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막 불릴 듯 일어날 때 기장교회다운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메시지이고 이것이야말로 기장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화된 최적화된 교회의 선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건데 그것을 이제는 펼쳐나가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교회는 이주민 선교의 초창기부터 94년 정도부터 잘 알고 계시는 외국인 인권 노동자 상담소를 통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제가 와서도 이주민 선교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역사와 공헌을 성남시가 인정을 해서 2013년도부터 성남시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라는 그 외국인 상대하는 그 기관을 센터를 저희 교회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심이고요. 또 원칙은 등록 노동자 이주민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등록 이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의 이주민 센터라는 기관을 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원래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몇 년 전부터 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미등록 이주민들 그리고 어린이들 뭐 이런 돌보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인권이나 처우가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환경과 언어와 의무가 많이 낯설은 곳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들의 고민, 그들의 생존,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살펴줘야 되고 교회가 그들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장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300만 시대입니다. 가장 여기서 앞장섰던 분과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여길 지금 빨리 집중적으로 기장이 선교의 파트너로 삼아서 이 지역을, 이 이주민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기장 이주민 선교 협의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총회가 충분히 듣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이주민 가정과 그들의 삶, 그들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기장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좀 더 나은 삶의 향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장총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기에 관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기장교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하는 가치관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나 교인들이 그 사안을 다 추적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겨야 되는 가치관을 정립한다는 것이 아주 부지런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기장의 신앙 고백을 지교회에 확산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선언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산하는 문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전통 속에서 사도신조라든지 모든 문서들이 공적이어야 되고요. 그 공적인 문서가 한번 정해지면 모든 교회가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문서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는 총회 본부 있을 때 문서를 굉장히 많이 썼고요. 또 최근에도 총회 주제, 그 총회 선언서, 또 NCC에서 저는 문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제가 문서를 쓸 때 늘 부딪히는 문제는 이 문서가 교회에 읽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한번 발표되고 신문에 몇 줄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현장에서 읽혀지고 회람되고 사람들이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이 관점이 총회 몇 사람이 아니라 지교의 모든 기장인들 영혼 속에 스며들게 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나 서구 교회에서는 어떤 문서가 정해지면 1년 동안 워크숍을 하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 문서의 내용을 전파하는 계기를 반드시 갖거든요. 우리 총회는 이 중요한 문서가 그냥 한번 읽혀지고 말아버립니다. 저는 이 문서가 발간되는 과정 반드시 총무가 책임져야 되고요. 위원장이 한 문서를 발간할 때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되고요. 교회 현장을 고려해야 되고요. 이것을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배포하기에 최대한 부담감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총회에서 나온 모든 문서의 대부분을 교회 현장에서 공유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가 끝나고 봉헌 시간이 끝난 다음에 총회장님 담화문이라든지 총무님 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낭독을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우고. 그러면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기장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라는 관점을 정립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절감하고 있죠. 회의 때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제도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회 현장에서부터. 그러니까 내 얘기와 다른 얘기가 꼭 틀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저희 80년대에는 학교 자체가 그냥 딱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독재, 민주 대 반민주, 독재와 민주 딱 둘로 나눠져 있어서 학생들과 경찰들 사이에 바리케이드밖에 없었거든요. 그 사고 구조를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되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회의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회의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위원회, 교회에서는 재직회, 공동회, 총회, 그것이 몇 사람에 의해서 휘몰아치듯이 막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자기 의사를 발언하거나 찬반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의제가 바로 나와야 되고요. 안건이 바로 나와야 되고 총회 본부는 그 안건을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권면하고 의무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똑같은 결의를 하더라도 잘 뭣도 모르는 사이에 찬반을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안에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찬성과 반대를 함으로써 그 결정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상당한 부분 신뢰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 자체가 우리 기장교단을 문화와 또 의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제 생각에, 평소에 있는 생각을 가능하면 많은 그 총대와 기장인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SNS나 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길다 싶을 정도로 많이 보급을 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총무선거에 입하면서 첫 번째로 낸 문서가 총무란 뭘 하는 사람이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할 때 먼저 저를 선택해 주라는 것보다는 기장총무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초점을, 관점을 그렇게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공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교단 안에서 우리의 소원은 정예원인 그룹이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신도회고요, 하나는 국제협력 선교사고요. 이미 국제협력 선교사는 정예원으로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동수, 목사, 장로 동수가 깨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책 공약집이 이미 발표했지만 신도회에서 각 한 명씩, 그 다음에 국제협력 동역사, 목사 동역사 중에서 유럽 대표, 아시아 대표, 미주 대표 이렇게 한 명씩, 세 명씩을 동시에 정의원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은 목사와 장로로 돼 있는데 목사와 장로와 함께 신도의 대표 이렇게 한 글자 넣으면 되거든요. 652명 중에서 6명 더 넣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도회가 그렇게 요망하는데 왜 그렇게 못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문제는 청년마다, 교회마다 청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이 청년회가 연대하지 않는 거죠. 연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청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각 지역의 노예 연합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기청 운동하면 굉장히 역사에 기여도 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그 경험들이 목회자와 장로님들 사이에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경험을, 이 오해를 빨리 치유하려고, 돌려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기청회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총무와 같이 연대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총무와 기청 사이에 든든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각 노예에, 각 교회가 이미 있는 청년연합회를 결성하도록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하면 저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연금의 원칙은 내가 많이 연금을 붓고 연금 타는 게 적게 나가면 좋겠죠. 근데 이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에 65세에 정년 은퇴하시는 분 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65세 되면 자원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눈치가 보일 정도로 돼 있습니다. 후배들을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건데 연금을 생각하면 부담이 확 늘어져서 내는 건 줄어들고 타는 건 일찍 타니까, 그래서 그 연금 타는 시기를 한 2, 3년 늦추자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둬서 그런 논의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연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기부 문화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목회자 연금 주일 같은 거 정해서 하여튼 1, 2억 정도 꾸준히 이렇게 좀 수익을 보장해 가는 제도. 또 타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연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많이는 아니지만 해금 10,000원씩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탈 때의 연금 액수를 그냥 좀 고정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좀 연금의 지출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 또 하나 연금의 수입 부분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요걸 두 개를 좀 잘 연구해서 실시하고 연금재단의 안정성을 갖게 하는 거. 특별히 뭐 순복음교도 그렇지만 예장교단, 감리교 다 연금 큰 파동을 겪었거든요. 다 사람들 사임하고 구속되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는 지금 430억의 연금 기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예는 없이 안정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수입을 극대화시키고 지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어느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